팔자 사나운 노처녀가 새벽마다 어디로 사라지는 게야? 한양 변두리 큰 시장에 수상한 소문이 돌았지요. 26살 가난한 떡장수가 매일 동트기 전 광주리 하나 끼고 김첨지 댁 뒷문으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 댁에는 빚 갚으러 팔려온 12살 어린 노비 소녀가 매일 안주인 막대기에 맞으며 굶주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어느 봄날 한양에서 어사 일행이 그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어사는 누구였을까요? 반갑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잊혀진 옛 이야기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새벽 달기 채 울기도 전이었습니다. 한양 변두리 작은 초가 한 채에 호롱불 하나가 켜졌지요. 떡장수 월이가 자리에서 일어난 시각이었습니다. 오래 스무려서 노처녀 월이는 몸에 익은 손길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부엌이라야 손바닥만 한 흙바닥, 가마솥 하나 시루 하나가 전부였지요. 바람벽 한쪽에는 헝겊으로 덮어둔 찹쌀 한 뙑박, 콩고물 한 봉지, 팥 한 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루떡을 좀 더 쪄야겠지요. 월이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시루떡을 찾는 손님이 많았던 것을 떠올린 것이었지요. 가마솥에 물을 붓고 부지깽이로 불을 지피는 손이 거칠어 보였습니다. 손등에는 작은 흉터 하나가 있었습니다. 5해 전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솥에 대어 생긴 자국이었지요. 찹쌀을 시루에 안치고 콩고물을 사발에 풀어두고 팥을 곱게 으깨어 소를 만들었습니다. 좁은 부엌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지요. 월이는 그 김 사이로 잠시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도 잘 쪄볼게요. 작은 목소리로 한 번 말해보았습니다. 친정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8배 전, 어머니는 5해 전이었지요. 그 후로 월이는 이 작은 초가에 혼자 남았습니다. 혼이 날 사람도 의지할 친척도 없었지요. 다만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가르쳐 주신 떡 만드는 솜씨가 있었습니다. 콩고물 시루떡 하나, 팥 시루떡 하나, 찹쌀로 만든 인절미 하나. 그 3가지가 월이의 살림이었지요. 시루에 김이 잘 오르는 동안 월이는 광주리를 손질했습니다. 달고 달아 가장자리가 해진 광주리, 그러나 월이의 손에 가장 익은 광주리였지요. 오늘도 잘 부탁한다. 광주리에 가만히 손을 얹으며 월이는 말했습니다. 그 광주리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실 때 머리에 이시던 그 광주리지요. 해가 뜨기 전 떡이 다 쪘습니다. 시루떡을 칼로 가지런히 자르고 인절미를 콩고물에 굴려 모양을 잡았지요. 그것을 광주리에 차곡차곡 쌓고 흰 무명 보자기로 곱게 덮었습니다. 월이는 거울도 없이 머리를 만졌습니다. 틀의 머리는 늘 단정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었지요. 회색 무명 저고리에 흰 무명 앞치마, 빛이 바랜 다홍 무명 치마, 집신 한 켤레. 그것이 월이의 전부였습니다.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월이는 초가 문을 닫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어슴풀에 밝아오기 시작했지요. 한양 변두리의 골목, 한참을 걸어 내려가야 큰 시장이 나옵니다. 골목길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월이는 잠시 김첨지 댁 앞을 지나야 했습니다.
시장 바로 옆에 자리한 큰 양반댁이었지요. 소슬대문이 우뚝하고 담장은 키 큰 사람의 2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새벽이라 소슬대문은 아직 굳게 닫혀 있었지요. 양반댁은 새벽이 늦구나. 월이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그 앞을 지났습니다. 이른 새벽 광주리를 인 노처녀 한 사람이 양반댁 담장 옆을 종종 걸음으로 지나가는 모습이었지요. 누구도 보아주지 않는 그림이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니 시장 어귀가 나왔습니다. 한양 변두리에서도 큰 시장이라 부르는 곳이었지요. 새벽이건만 벌써 하나둘 자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보소, 월이, 오늘도 일찍이구만. 생선 장수 박노인이 큰 소리로 부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월이는 가만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자네는 어찌 늘 그리 일찍 나오는가? 새벽 달도 안 울었는데. 떡이 다 쪄졌으니 와야지요. 그 떡 좀 일찍 좀 다 팔리면 좀 좋아. 자네 그 자리는 팔자가 사납지 않은가? 박노인은 농인지 진심인지 모를 말을 던지고 다시 자기 좌판으로 돌아갔습니다. 월이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팔자가 사납다. 그 말은 한두 해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한 구석, 다른 떡장수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늘진 자리. 그 자리가 월이의 단골 자리였지요.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부터 같은 자리였습니다. 월이는 다시 광주리를 고쳐 이곳 시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장 한 구석, 늘 자리하던 그 그늘진 한평 남짓한 땅에 도착했지요. 광주리를 내려놓고 흰 무명 보자기를 깔고 그 위에 떡을 가지런히 진열했습니다. 콩고물 시루떡, 팥 시루떡, 인절미 있어요. 월이의 목소리는 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고 담담하지요.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일은 어머니께 배우지 않았습니다. 해가 시장 지붕 너머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점점 사람으로 북적거렸지요. 달전에서는 닭이 울고 어물전에서는 비린내가 풍기고 엽떡전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여기 인절미 2개 주시구려. 머리에 짐을 인 안악이 다가왔습니다. 월이는 가만히 인절미 2개를 골랐지요. 2푼이옵니다. 안악이 2푼을 내고 떡을 받아갔습니다. 2푼. 월이는 그 2푼을 작은 무명 주머니에 넣었지요. 해가 더 높이 뜨자 시장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월이의 자리는 여전히 한산했지요. 이쪽 그늘진 자리까지 일부러 발걸음 옮기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기 시루떡 한 줄 주시오. 이번엔 늙은 할미였습니다. 월이는 시루떡 한 줄을 잘라 무명 보자기에 싸드렸지요. 1푼이옵니다. 할미가 1푼을 내고 가만히 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책씨는 아직 혼인을 안 했지. 예. 부모는 안 계신가? 예, 일찍 가셨습니다. 할미는 혀를 한 번 차고 떡을 들고 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월이는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조금 뒤 다른 떡전 쪽에서 누군가의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인연이 또 이러네. 매일 같은 자리에서 떡을 파니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옆 떡전의 강 노파였습니다.
강 노파는 월이의 자리를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지요. 그 자리 비키지 못해 자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부터 그 자리라고 늘 핑계만 대고 월이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노파의 큰 소리에도 월이는 한마디도 받아치지 않았지요.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리는 자기가 지키는 것이라고. 노처녀 주제에 무슨 자리는 자리야. 팔자 사나운 자리지. 강 노파는 그 자리에서 한바탕 떠들고 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한쪽으로 와서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나 누구도 월이를 거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을 가리고 수군거릴 뿐이었지요. 저 색시 정말 팔자 사납구먼. 부모도 일찍 가시고 혼인도 못하고 매일 떡 광주리만이고 저 자리 그늘져서 손님도 못 오는데 무슨 고집인지 몰라. 월이는 그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 듣고도 가만히 떡 광주리만 정리했지요. 손등에 작은 흉터를 한번 슬쩍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니의 자국이었지요. 어머니, 저는 오늘도 여기 있어요. 작은 목소리로 한 번 말해보았습니다. 손님이 오면 떡을 팔고 안 오면 가만히 앉아 기다렸지요. 그것이 월이의 하루였습니다. 해가 정오를 넘겼습니다. 시장은 더 사람이 많아졌다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지요. 월이의 광주리에는 아직도 떡이 절반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다 또 다 못 팔겠다. 월이는 가만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 못 판 떡은 다음 날 팔 수 없습니다. 떡은 하루가 지나면 굳고 맛이 변하지요. 그래서 월이는 늘 해 질 무렵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보쇼, 시루떡 좀 깎아줘. 이번엔 술 취한 듯한 사내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월이는 가만히 고개를 들었지요. 한 줄에 한 푼이옵니다. 한 푼이라고. 깎아주시오. 깎아주시오. 죄송하지만 깎을 수가 없습니다. 인연이 깎아달라는데 깎아줄 일이지. 사내는 침을 튀겨가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월이는 그래도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값입니다. 그 값이 옳다고 하셨지요. 어머니가 다 무슨 소용이야. 죽은 어머니가 자네 떡 사줄 텐가. 월이의 손등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러나 월이는 끝내 한마디도 받아치지 않았지요. 사내는 한참을 욕설을 늘어놓다가 결국 빈손으로 가버렸습니다. 옆에서 보던 박노인이 그제야 다가왔지요. 자네는 사람이 너무 곱구나. 그래서 시장에서 못 살지. 내가 시루떡 2줄 사가지. 우리 며느리가 좋아해. 박노인은 2푼을 내고 시루떡 2줄을 가져갔습니다. 월이는 가만히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지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고마운 건 자네지. 늘 그렇게 곱게 떡을 만드니. 박노인이 가고 나니 시장이 더 한산해졌습니다. 해가 시장 서쪽 지붕 너머로 기울기 시작했지요. 월이는 광주리에 남은 떡을 헤아렸습니다. 시루떡 5줄, 인절미 7개. 절반이 그대로 남았지요. 오늘도 못 다 팔았구나. 월이는 가만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에 들린 무명 주머니에는 동전 몇 푼이 짤랑거렸지요. 오늘 번 돈으로는 내일 떡 재료를 사면 끝입니다.
자기 끼니 살 돈은 없었지요. 한 끼는 그냥 거르지요. 월이는 자기에게 다짐하듯이 말했습니다. 한 끼 거르는 일은 익숙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끼니를 거르며 살아왔지요. 해가 다 지기 전 월이는 광주리를 정리했습니다. 남은 떡을 다시 보자기로 싸고 무명천을 접고 광주리를 머리에 이었지요. 내일 또 와야지. 시장을 나서는 길에 다시 김첨지 댁 소슬대문 앞을 지났습니다. 소슬대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양반 댁의 등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그 안쪽에서는 시중 드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고 음식 짓는 김 냄새가 담장 너머까지 풍겨왔습니다. 양반 댁은 사는 게 다르구나. 월이는 가만히 그 담장 너머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광주리에 남은 떡을 한번 내려다보았지요. 양반 댁 안에서는 따뜻한 밥상이 펴지고 있을 것입니다. 월이의 광주리에는 다 못 판 떡이 들어 있었지요. 오늘은 인절미 한 개로 끼니를 때울까. 월이는 광주리 안에서 가장 작은 인절미 하나를 골라 손에 쥐었습니다. 그것 하나로 오늘 저녁입니다. 나머지는 굳기 전에 가까운 거지 아이들에게 나눠줄 작정이었지요. 골목을 더 올라가다 보니 거지 아이 둘이 집더미 옆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가만히 광주리를 내려놓았지요. 이거라도 먹으렴. 남은 시루떡 2줄을 두 아이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빛나며 떡을 받아들었지요. 고맙습니다, 어른. 고맙긴 너희가 먹어줘서 고맙다. 월이는 다시 광주리를 이고 골목을 올라갔습니다. 광주리가 한층 가벼워졌지요. 대신 무명 주머니의 무게는 그대로였습니다. 그 떡들을 거지 아이들에게 주었으니 받은 돈도 없었지요. 내일은 좀 더 팔리겠지. 월이는 자기에게 다짐하듯이 말했습니다. 매일 그렇게 말하며 하루를 마쳤지요. 자기 초가에 도착할 즈음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월이는 광주리를 마루에 내려놓고 호롱불을 켜고 인절미 한 개를 손에 쥐었지요. 그것이 오늘 저녁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월이는 어머니께 인사하듯이 말한 뒤 인절미를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따뜻한 콩고물의 맛이 입안에 퍼졌지요. 월이는 그 맛을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저녁 어둠이 초가에 내려앉았습니다. 호롱불 하나, 광주리 하나, 그리고 노처녀 한 사람. 그것이 월이의 저녁이었지요. 내일도 떡을 잘 쪄야겠지요. 월이는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호롱불을 끄고 자리에 누우며 손등에 작은 흉터를 한번 어루만졌지요. 밖에서는 가을 바람이 한번 지나가고 멀리서 김첨지댁의 등불빛이 골목 어귀까지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큰 양반댁 안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월이는 아직 알지 못했지요. 다만 월이는 알았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시루를 걸고 떡을 쪄서 광주리를 이고 시장에 나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월이의 삶이었습니다. 월이는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시장 한 구석의 그늘진 자리, 그것을 지키는 한 사람의 잠이었지요. 시간이 흘러 어느 가을 새벽이었습니다. 월이는 그날도 어김없이 광주리를 이고 시장으로 향했지요. 골목을 내려가다
김첨지 댁소슬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인연이 또 이러느냐? 여자의 새된 목소리가 담장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무엇을 치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렸지요. 그 소리에 월이는 가만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천한 것이 어디서 또 그런 짓을 했어. 또다시 새된 목소리가 들리고 또 한 번 둔탁한 소리. 월이는 광주리를 머리 위에서 내려 가만히 담장 옆에 기대어 섰지요. 그 소리는 김첨지 댁 안쪽에서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월이는 발소리를 죽이고 김첨지 댁 뒷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슬 대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지만 뒷문 쪽은 가끔 사람이 드나들기에 작은 틈이 있었지요. 그 틈으로 안마당이 살짝 보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 우물가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회색 무명 저고리에 갈색 무명 치마, 흰 앞치마는 다 해져 있었지요. 머리는 댕기머리, 키는 한자 남짓 더 커야 어른이 될 만한 작은 아이였습니다. 인연이 또 그릇을 떨어뜨렸느냐? 이게 몇 번째냐? 마당 한가운데 비단옷 입은 안주인이 막대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자줏빛 비단 저고리, 진청 비단 치마, 머리에는 보랏빛 비녀를 꽂은 40대 여자였지요. 도드라진 광대에 가는 눈매가 매서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마님. 어린아이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어찌나 작은지 담장 너머의 월이까지 겨우 들릴 정도였지요. 잘못했습니다라니, 이 그릇 하나가 얼마짜리인 줄 아느냐? 너 같은 천한 것 열을 팔아도 못 사는 그릇이다. 박씨 부인이 막대기를 다시 들어 어린아이의 등을 한 번 쳤습니다. 어린아이가 가만히 떨었지요. 왜 우는 소리도 안 나? 인연이 사람이냐 짐승이냐? 월이는 담장 틈에 눈을 가까이 댔습니다. 어린아이의 옆 얼굴이 살짝 보였지요. 작고 마른 얼굴, 큰 눈, 그러나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있는 영민한 표정이었습니다. 마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작은 목소리, 떨림 없이 차분한 목소리였지요. 월이는 잠시 그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한쪽에서 도포를 입은 양반이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회색 두루마기에 검은 갓을 쓴 김첨지였지요. 회색이 섞인 수염이 가지런했습니다. 부인, 그만하시구려. 이이 보세요. 인연이 또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그 그릇은 부엌의 그릇이지 않소. 또 새로 사면 되지 않겠소. 또 새로 사면 된다고요? 인연 같은 천한 것 때문에 우리 살림이 다 깨지는데. 허허, 부인 그만. 김첨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막대기를 들어 한 번 더 어린아이를 치려 하자. 김첨지는 한숨만 한 번 쉬고 다시 사랑채 쪽으로 돌아갔지요. 박씨 부인은 김첨지가 사라지자 막대기를 다시 한 번 들어 올렸습니다. 썩 들어가서 부엌일이나 해라. 오늘 저녁밥은 먹을 생각도 마라. 예, 마님. 어린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가만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부엌 쪽으로 사라졌지요. 박씨 부인은 막대기를 든 채 한참을 마당에 서 있다가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월이는 담장 틈에서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 아이가. 월이는 광주리를 다시 머리에 이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어린아이의 얼굴이 눈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큰 눈, 작은 입, 그리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그 차분한 옆얼굴. 시장에 도착한 월이는 늘 그렇듯이 자리를 펴고 떡을 진열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자꾸 김첨치 댁 쪽으로 갔지요. 이보소, 월이, 오늘은 안색이 안 좋네. 박 노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월이는 가만히 고개를 들었지요. 어르신, 김첨지 댁에 사는 어린아이를 아세요? 어린아이? 아, 그 노비 아이 말인가. 노비요? 그렇지. 한 두어 달 전에 들어온 노비라네. 어디서 빚 갚으러 팔려왔다고 들었어. 빚 갚으러요? 그렇지. 자기 부모가 큰 빚을 졌는데 못 갚으니까 그 어린 것을 김첨지 댁의 노비로 팔아넘겼다네. 한 12살이라던가. 월이는 가슴이 한 번 더 미어졌습니다. 12살. 자기가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처음 나갔을 때가 그쯤 나이였지요. 그 부모는 어찌 되었답니까? 그건 모르지. 자기 자식 팔아 빚 갚고 어디로 갔는지 누가 알겠는가. 그 후로 김첨지 댁 안 주인이 그 어린 것을 매일 매질한다는 말이 있어. 매일이요. 그 댁 안 주인이 좀 매서운 사람이지. 천한 것 하면서 막대기를 늘 들고 다닌다더군. 부엌일이며 빨래며 다 시키면서 끼니도 제대로 안 준대. 박 노인은 혀를 한 번 차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월이는 떡 광주리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빚 갚으러 팔려왔구나. 월이는 자기 손등에 작은 흉터를 한 번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지요. 월이야, 사람이 사람을 못 본 척하면 그게 가장 큰 죄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월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지요. 그날 월이는 평소보다 일찍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떡이 절반 이상 남았으나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지요. 광주리를 이고 시장을 나서며 월이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남은 떡은 그 아이에게 주어야지요. 집으로 가는 길에 다시 김첨지 댁 뒷문 앞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어린아이에게 떡을 줄지 막연했지요. 함부로 소슬대문을 두드릴 수도 없고 박씨 부인 눈에 띄면 큰일이 날 것입니다. 월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광주리에서 떡 한 줄을 꺼내 흰 무명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쌌지요. 그것을 김첨지 댁 뒷문 옆 작은 돌 위에 살며시 올려두었습니다. 이거라도 잡수세요. 작은 목소리로 한 번 속삭였습니다. 어린아이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월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월이는 다시 광주리를 이고 자기 초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은 끼니를 거르고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새벽 월이는 또 일어났습니다. 어제와 같이 시루를 걸고 찹쌀을 안치고 콩고물을 풀고 팥소를 만들었지요. 그러나 어제와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작은 사발 하나를 더 챙겼지요. 오늘은 이것도 가져가야지요.
월이는 평소보다 시루떡을 한 줄 더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작은 사발에 따로 담고 흰 무명 보자기로 곱게 덮었지요. 그것이 그 어린아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광주리를 이고 골목을 내려가는 동안 월이의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어제 두고 온 떡이 어찌 되었을지, 그 어린아이가 발견했을지 알 수가 없었지요. 김첨지댁 뒷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떡을 두었던 그 돌 위를 살펴보았지요. 떡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흰 무명 보자기도 사라져 있었지요. 먹었구나. 월이의 가슴이 한번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가 그 떡을 가져갔다는 뜻이었지요. 그 누군가는 그 어린아이일 것입니다. 월이는 새벽 어둠 속에서 광주리에서 작은 사발을 꺼냈습니다. 따끈따끈한 시루떡이 담긴 사발이었지요. 그것을 어제와 같은 그 돌 위에 살며시 올려두었습니다. 이거라도 잡수세요. 또 한 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광주리를 이고 시장으로 향했지요. 부엌 안에서 분이는 새벽부터 가마솥에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시려 빨갛게 부어 있었지요. 박씨 부인의 명에 따라 분이는 새벽이면 늘 가마솥에 물을 끓여야 했습니다. 오늘은 첫눈이네. 분이는 부엌 작은 창밖을 한번 내다보았습니다. 흰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지요. 그러다 분이는 가만히 부엌 뒷문 쪽으로 갔습니다. 뒷문을 살짝 열어보니 돌 위에 흰 무명 보자기에 쌓인 사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자기 위에는 눈이 살짝 쌓여 있었지요. 분이는 가만히 그것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부엌 뒤편 어두운 한 구석에서 분이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따끈따끈한 시루떡이 한 줄 들어 있었지요. 첫눈이 오는 새벽인데 떡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도 분이의 눈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누군지 모를 그 사람이 이렇게 눈이 펑펑 쏟아지는 새벽에도 빠짐없이 떡을 두고 갔다는 것이지요. 분이는 그 떡을 한 입 빼어 물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분이가 속삭였습니다. 누구도 듣지 못하는 부엌 뒤편 어두운 한 구석이었지요. 봄이 왔다가 또 가고 여름이 왔다가 또 갔습니다. 가을이 오고 또 다시 겨울이 왔지요. 그렇게 두 번째 해가 흘렀습니다. 여름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그날은 장맛비가 사납게 쏟아지고 있었지요. 새벽부터 천둥이 치고 빗줄기가 굵었습니다. 월이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떡을 쪘지요. 이런 비에 어떻게 가시려나. 이웃집 할미가 월이의 부엌 옆을 지나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갈 데가 있으니 가야지요. 그래도 이런 비에 광주리가 다 젖겠어. 괜찮습니다. 월이는 광주리에 떡을 담고 그 위에 흰 무명 보자기를 두 겹으로 덮었습니다. 그래도 비가 새들 것 같아 다시 굵은 무명천 한 장을 더 덮었지요. 밖으로 나서니 빗줄기가 어찌나 굵은지 한 발 내딛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골목길은 이미 발목까지 빗물이 차 있었지요. 월이는 집신이 푹푹 젖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갔습니다. 미끄럽지요. 비가 사납게 내려쳐 월이의 회색 무명 저고리는 곧 흠뻑 젖었습니다. 광주리만은 무명천으로 잘 덮어
떡이 젖지 않도록 했지요. 월이의 머리에 들이운 틀의 머리도 빗물에 젖어 한 가닥씩 흘러내렸습니다. 김첨지댁 뒷문 앞에 도착하니 월이는 잠시 처마 밑에 들어가 광주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무명천을 들치고 사발을 꺼내 돌 위에 올려두었지요. 그리고 사발 위에 다시 무명 보자기를 두 겹으로 덮었습니다. 비에 떡이 젖지 않도록 한 것이었지요. 이거라도 잡수세요. 월이는 또 한 번 같은 말을 속삭였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흩어지는 작은 목소리였지요. 분이는 그날 새벽에도 가마솥 앞에 있었습니다. 부엌 처마 끝에서는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분이는 가마솥 옆에서 잠시 부엌 뒷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비에 오시지는 못하겠지요. 분이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정이 많기로서니 이런 사나운 빛 속에 새벽에 떡을 두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분이는 부엌 뒷문 쪽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뒷문을 열어보니 처마 밑 돌 위에 흰 무명 보자기 두 겹에 쌓인 사발 하나가 그대로 놓여 있었지요. 분이의 눈이 한 번 흐려졌습니다. 분이는 가만히 그 사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무명 보자기는 약간 젖어 있었지만 안의 떡은 여전히 따뜻했지요. 분이는 부엌 뒤편 어두운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떡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이의 눈에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첫 눈물이었지요. 분이는 그 눈물을 손등으로 가만히 닦았습니다. 어른, 정말 고맙습니다. 분이는 누군지 모를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어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지만 분이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은 분명한 한 사람의 어른이었지요. 또 한 해가 흘렀습니다. 세 번째 해가 시작되었지요. 이제 분이는 14살이 되었습니다. 키가 한 자 더 자랐고 부엌 일도 익숙해졌지요. 박씨 부인의 매질은 여전했지만 분이는 이제 작은 매로는 좀처럼 놀라지 않았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또 늦어. 박씨 부인의 새된 목소리는 매일같이 부엌까지 들렸습니다. 분이는 매일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마솥 앞에 섰지요. 예, 마님. 분이의 대답은 늘 짧고 차분했습니다. 떨림 없는 목소리였지요. 박씨 부인은 그 차분한 목소리를 보면 더욱 화를 냈습니다. 인연이 사람이냐 짐승이냐, 매를 맞아도 울지도 않으니. 분이는 그저 가만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차분함의 뒤에는 매일 새벽 받은 떡 한 그릇의 따뜻함이 있었지요.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매일 새벽 떡을 둔다는 사실. 그것이 분이의 마음을 단단하게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 어른의 정성을 갚아야 합니다. 분이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른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으니 갚을 길이 없었지요. 월이도 그 사이 더 야위어 갔습니다. 매일 떡을 한 줄 더 만들고 자기는 끼니를 거르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지요. 시장에서도 사람들이 월이의 야윈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색시 점점 더 야위네. 무슨 일인지 매일 떡을 한 줄 더 만든다던데. 한 줄 더 어디 갖다 주는 게야. 누가 알겠어.
팔자 사나운 노처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월이는 그 모든 수군거림을 들었지만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장 한 구석 그늘진 자리에 앉아 떡을 팔았지요. 자기 끼니는 끼른 날이 더 많았습니다. 방 노인이 한 번은 월이를 가만히 불러 물었습니다. 이보소, 월이. 자네 매일 떡을 한 줄 더 만든다던데 누구한테 가져가는가? 월이는 가만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답하지 않았지요. 누군지 자네 정인이 있는가? 아닙니다. 그럼 누군가? 그저 누군가입니다. 방 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월이의 눈빛에 무엇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본 까닭이었지요. 세 번째 겨울이 왔을 때였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지요. 한양 골목 전체가 얼어붙고 한강의 얼음이 한 자가 넘게 두꺼웠습니다. 그날 새벽 월이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손이 너무 시려 떡 만드는 일이 평소보다 더디었지요. 그래도 월이는 시루를 걸고 찹쌀을 안치고 콩고물을 풀고 떡을 쪘습니다. 이런 추위에는 따끈한 떡이 더 좋겠지요. 월이는 평소보다 더 따끈한 떡을 사발에 담았습니다. 그 위에 흰 무명 보자기를 세 겹이나 덮어 따뜻함이 오래 가게 했지요. 광주리를 이고 골목을 내려가는 동안 월이의 입김이 새하얗게 풀어졌습니다. 집신 안에 발이 시려 끝이 얼얼했지요. 그러나 월이는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첨지댁 뒷문 앞에 도착해 사발을 돌 위에 올려두고 월이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한 번 입김에 녹였지요. 이거라도 잡수세요. 또 한 번 같은 말을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천일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분이는 그 새벽에도 어김없이 부엌 뒷문 옆 돌 위에서 따끈한 사발을 발견했습니다. 누군지 모를 그 어른의 마음이 그 사발 안에 가득했지요. 어른, 부디 평안하시기를. 분이는 사발의 떡을 다 먹고 가만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그 어른을 향해 작은 절을 한 번 올렸지요. 새해가 흘렀습니다. 김첨지댁 뒷문 앞 돌 위에 떡 한 그릇이 매일 새벽 놓여 있는 일은 두 사람만 아는 약속이 되었지요. 그 약속에는 이름도 없고 말도 없었습니다. 다만 매일 새벽 따끈한 떡 한 그릇이 있었지요. 월이는 점점 더 야위어 갔습니다. 분이는 점점 더 자랐지요. 두 사람의 길은 같은 새벽 그 돌 위에서만 만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모르는 채로 매일 새벽 그렇게 만났지요. 세 번째 해의 마지막 새벽, 분이는 부엌 뒤편 어두운 한 구석에서 떡을 먹으며 가만히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어른을 꼭 뵙고 싶습니다. 이 손을 한 번이라도 잡아보고 싶습니다. 그 다짐은 분이의 마음 깊은 곳에 단단하게 자리 잡았지요. 그러나 그 자리 잡은 다짐을 분이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새벽 빈 사발을 깨끗이 씻어 다시 그 자리에 올려두는 일로 그 다짐을 새겼지요. 겨울 골목의 흰 눈이 또 한 번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눈 속에 월이의 발자국이 한 줄 또 한 줄 남았다가 곧 새 눈에 덮여 사라졌지요. 발자국은 사라져도 떡 한 그릇은 매일 그 돌 위에 따뜻하게 머물렀습니다. 또 한 해가 흘렀습니다. 분이는 어느덧 15살이 되었지요.
키는 한자 더 자랐고 부엌일은 누구보다 빠릿빠릿했습니다. 김첨지 댁의 살림은 분이의 손이 닿지 않는 데가 없었지요. 가마솥에 밥, 부뚜막에 찬, 우물가에 빨래, 마당에 비질까지. 박씨 부인은 분이를 부려 살림을 거의 다 꾸려갔습니다. 2년이 또 어디 가서 시간을 끄느냐. 새벽이면 박씨 부인의 새된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지요. 분이는 가마솥에 물을 길어 올리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곧 가옵니다, 마님. 분이의 대답은 늘 단정했지요. 널림 없이 차분한 목소리, 그러면서도 거역하는 기색은 한 점도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매번 그 말투에 또 한 번 화를 냈지요. 2년이 어디서 그런 양반 말씨를 배웠어. 천한 것이 어디서. 분이는 늘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박씨 부인이 사랑채로 돌아가면 다시 묵묵히 일을 했지요. 분이는 부엌 일을 다 마치면 김첨지가 거처하는 사랑채 청소도 도맡아야 했습니다. 사랑채에는 김첨지가 늘 책을 보고 앉아 있었지요. 분이가 마루를 닦는 동안 김첨지는 흘금 한 번 분이를 보고 다시 책을 읽었습니다. 너는 글을 아느냐? 어느 날 김첨지가 가만히 분이에게 물었습니다. 분이가 마루를 닦다가 잠시 손을 멈췄지요. 모르옵니다, 어른. 그래. 김첨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지요. 분이는 마루 닦는 일을 마치고 가만히 사랑채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분이는 사랑채를 청소할 때마다 김첨지의 책을 살짝 흘끔거렸습니다. 한자 한 글자, 한 글자가 분이의 눈에 들어왔지요. 분이는 글을 모른다고 답했지만 사실은 어렴풋이 기억하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이 글자는 본 적이 있는데 분이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본 것인지 분이는 잘 알 수 없었지요. 다만 그 글자를 보면 마음 한켠이 알듯이 따뜻해졌습니다. 밤에 부엌 뒤편 자기 자리에 누워 분이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그려보았습니다. 1, 2, 3, 그리고 그보다 어려운 글자들. 한 번 본 글자는 분이의 머리에 또렷이 새겨지곤 했지요. 분이는 매일 새벽떡 한 그릇을 받고 매일 사랑채에서 김첨지의 책을 흘끔거리며 글자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것이 분이의 두 가지 비밀이 되었지요. 두 가지 비밀이 분이를 살게 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흘렀습니다. 분이의 머리에는 글자가 점점 쌓였지요. 어떤 책에 어떤 글자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분이는 거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소학이라는 책이군요. 분이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알아챘습니다. 김첨지의 책상 위에 늘 놓여있던 작은 책 한 권. 그 책의 표지에는 소학이라는 두 글자가 있었지요. 작을 소, 배울 학. 분이는 그 두 글자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알면 분명 큰일이 날 것이었지요. 천한 것이 그를 안다라고 막대기를 드실 일이 분명했습니다. 박씨 부인의 횡포는 그 사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김첨지의 살림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 박씨 부인의 신경을 더 날카롭게 만든 것이었지요. 2년이 이 그릇이 또 깨졌느냐?
새된 목소리가 부엌 안 가득 울렸습니다. 분이는 막대기에 등을 한 번 맞았지요. 잘못했습니다, 마님. 또 잘못했다고. 매일 잘못이지 않으냐. 박씨 부인은 분이의 등을 한 번 더 쳤습니다. 분이는 가만히 무릎을 꿇은 채 한마디 더 답했지요. 박씨 부인은 그날 김첨지에게도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이 천한년을 그대로 두실 작정이요? 부인, 부디는 무슨 인연이 사람도리도 모르고 매일 그릇을 깨고 일도 늦고. 부인, 그 아이는 빠릿빠릿한 아이요. 빠릿빠릿하다고요? 이런 천한년을 두고 빠릿빠릿하다 하시오? 박씨 부인의 새된 목소리가 한참을 사랑채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첨지는 그저 한숨을 한 번 쉬고 책상 앞에 앉았지요. 분이는 그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저 부엌에서 묵묵히 일을 했지요. 분이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면 분이는 또 부엌 뒷문 옆 돌 위에서 따끈한 떡 한 그릇을 발견했습니다. 그 떡 한 그릇이 분이의 하루를 살게 했지요. 어른, 오늘도 고맙습니다. 분이는 매일 같은 말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새벽의 부엌 뒤편 어두운 한 구석에 따뜻하게 머물렀지요. 월이는 그 사이 더 야위어 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한 번씩 월이의 야윈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지요. 저 색시 정말 점점 야위네. 무슨 일을 그리 하나 매일 떡 한 줄을 더 만들어 어디로 가져간다던데. 가져간다고 누구한테 받지도 못하는 모양인데. 박 노인이 어느 날 또 한 번 월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월이, 자네는 정말 누구한테 그 떡을 가져가는가? 내 보기로는 받을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가져가는 것 같은데. 월이는 가만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답하지 않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배 채우기에 바쁜데 자네는 매일 자기 배는 굶고 남의 배를 채우는구나. 그저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야 할 것 같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누가 시킨 것은 아니지만. 월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지요. 사람이 사람을 못 본 척하면 그게 가장 큰 죄란다. 그저 어머니의 가르침이 떠올라서요. 박 노인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지요. 월이의 야윈 어깨를 한 번 두드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분이는 한 해 한 해 자라며 김첨지 댁의 책을 더 많이 익혔습니다. 그 사이 분이의 손은 일을 많이 한 까닭에 거칠어졌지만 손마디 자체는 가늘고 곱게 자라고 있었지요. 박씨 부인이 어느 날 분이의 손을 한 번 잡아채며 말했습니다. 이년의 손이 어찌 이리 가늘어? 일은 안 하느냐? 일은 합니다, 마님. 천한 것이 손은 곱게 잘도 났네. 박씨 부인은 분이의 손을 거칠게 놓았습니다. 분이는 가만히 그 손을 다시 거두어 들였지요. 부엌 뒤편 자기 자리에 돌아와 분이는 자기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손마디는 가늘었지요. 분이는 그 손이 누구의 손을 닮았는지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이러셨던가. 분이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얼굴은
어렴풋했지요.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지만 분이의 기억에는 어머니의 모습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어머니가 떠오르지 않을까? 분이는 가만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기를 김첨지되게 팔았다는 그 부모의 얼굴조차 잘 떠오르지 않았지요. 다만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큰 집의 마당, 푸른 비단 치마, 그리고 한 사람이 자기 손을 잡고 글자를 쓰던 모습. 분이는 잠시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기억은 너무 멀고 흐릿해서 정말 자기의 기억인지조차 의심스러웠지요. 부엌 노비로 들어와 4년이 흘렀으니 그 이전의 일은 분이에게 거의 꿈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월이는 그날도 새벽에 떡을 두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해 자리를 펴고 떡을 진열했지요. 손님이 한 사람씩 다가와 떡을 사갔습니다. 콩고물 시루떡 한 줄 주오. 2푼이옵니다. 인절미 2개 주시구려. 2푼이옵니다. 월이는 평소처럼 가만히 떡을 팔았습니다. 그러다 잠시 자리를 비우고 시장 안쪽으로 들어갔지요. 가만히 한 구석에 서서 김첨지 댁소슬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은 마침 박씨 부인이 부엌에 어떤 짐을 들리려는지 분이를 데리고 나섰습니다. 소슬대문이 열리고 박씨 부인이 먼저 나오고 그 뒤로 분이가 광주리 하나를 머리에 이고 나왔지요. 월이는 처음으로 분이의 모습을 시장에서 보았습니다. 회색 무명 저고리에 갈색 무명 치마, 헝겊 댕기를 한 머리. 키는 자기보다 한자 작았지요. 작고 마른 몸이었지만 발걸음에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월이는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광주리를 인 분이의 옆 얼굴을 한번 바라보았지요. 분이의 얼굴은 차분했고 큰 눈은 깊이 있어 보였습니다. 박씨 부인이 분이를 한번 흘끔 보며 무어라 한마디 던졌지요. 이년아, 빨리 따라와라. 분이는 가만히 박씨 부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 어느 가게에서 짐 하나를 받아 광주리에 담더니 다시 박씨 부인의 뒤를 따라 소슬대문 쪽으로 돌아갔지요. 월이는 그 모습을 끝까지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분이가 소슬대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지요. 살아 있으셨구나. 월이는 가만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4년 동안 매일 새벽떡을 두면서도 그 떡을 받는 사람의 얼굴을 처음 본 것이었지요. 분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떡을 매일 받고 있었다는 것. 월이는 그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떡을 잘 두어야지요. 월이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다시 떡을 팔았습니다. 그 사이 분이의 모습이 자꾸 눈에 어른거렸지요. 작고 마른 어깨, 깊은 눈, 그리고 단단한 발걸음. 그저 살아만 계셔 주십시오. 월이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했지요. 이름도 모르고 신분도 모르는 그 어린 노비 소녀가 그저 매일 살아만 있어 주기를. 월이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 한 가지 바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해가 시장 서쪽 지붕 너머로 기울었습니다. 월이는 그날도 광주리를 정리해 자기 초가로 돌아갔지요. 자기 끼니는 또 걸은 하루였습니다. 또 한 해가 흘렀습니다.
분이는 어느덧 17살이 되었지요. 5년째 봄이었습니다. 봄볕이 김첨지 댁마당에 따스하게 내리쬐던 어느 날이었지요. 분이는 사랑채의 마루를 닦고 있었습니다. 김첨지는 그날 잠시 자리를 비웠고 박씨 부인은 안채에서 졸고 있었지요. 분이는 마루를 다 닦고 가만히 사랑채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늘 보던 수학 한 권과 그 옆에 새로 펼쳐진 책이 한 권 있었지요. 분이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명심보감. 분이는 그 새 책의 표지에 적힌 글자를 알아봤습니다. 명심보감. 마음을 밝히는 보배의 거울이라는 뜻이지요. 분이는 그 책을 한번 가만히 펼쳐보았습니다. 펼친 자리에 있는 한 줄을 분이는 가만히 읽어보았지요. 선이 부적이면 부족이 성명이라. 분이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선을 쌓지 않으면 이름을 이루기에 부족하다는 뜻이지요. 분이는 그 글자 하나하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인연이 새된 목소리가 사랑채 문 쪽에서 들렸습니다. 분이는 깜짝 놀라 책을 닫았지요. 박씨 부인이 사랑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졸다가 깬 박씨 부인이 마침 사랑채 쪽으로 나오다가 분이의 모습을 본 것이었지요. 인연이 지금 무엇을 하였느냐?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사랑채에 울렸습니다. 분이는 가만히 책상 옆에 무릎을 꿇었지요. 마님, 죄송하옵니다. 이 책을 읽었느냐? 인연이 천한 것이 그를 안다고? 어디서 그를 익혔느냐? 분이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부랴부랴 안채로 가서 막대기를 들고 다시 사랑채로 돌아왔지요. 막대기를 든 박씨 부인의 눈은 매서웠습니다. 인연이 사랑채를 청소하면서 매일 책을 읽었구나. 천한 것이 어찌 그를 익혀. 박씨 부인이 막대기를 들어 분이의 등을 한 번 쳤습니다. 분이는 가만히 무릎을 꿇은 채 떨림 없이 답했지요. 마님, 그저 호기심에. 호기심, 천한 것이 호기심까지 가졌단 말이냐? 천한 년이 그를 익혀 어디다 쓰겠느냐? 박씨 부인이 분이의 등을 한 번 더 쳤습니다. 분이의 어깨가 살짝 움찔했지요. 그러나 분이의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한참을 분이의 등을 막대기로 치다가 결국 막대기를 던지고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분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머물렀지요. 분이는 가만히 자기 등에 손을 한 번 대보았습니다. 회색 무명 저고리 위로 막대기 자국이 생겼지요. 그러나 분이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지요. 박씨 부인이 안채에서 김첨지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이 그년을 더는 둘 수가 없겠소. 부인, 무슨 말이오? 오늘 그년이 사랑채에서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봤소. 그래? 그래라니요. 천한 것이 그를 안다는 것을 알면 어디가 무슨 짓을 할 줄 알겠소. 도망이라도 칠 일이지. 부인, 그저 호기심에 한 번 본 것이지요. 한 번이라니 평소부터 그를 익힌 것이요. 우리 집 책을 매일 훔쳐본 것이지. 김첨지는 더 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한참을 흥분해서 떠들다가
결국 한 가지 결단을 내렸지요. 그년을 다른 곳에 팔아 넘기시오. 부인, 그건. 아니요, 더는 못 두겠소이다. 그년을 김동지 댁에라도 더 싼 값에 팔아 넘겨 버리시오. 김동지 댁이라면 한양 안에서도 노비 학대로 소문이 자자한 곳이었지요. 한 번 들어간 노비는 사람 구실을 못한 채 죽어나간다는 곳이었습니다. 부인, 그 댁은. 그러면 인연이 우리 집에서 무슨 짓을 할지 알겠소. 빨리 팔아 넘기는 것이 살 길이오. 박씨 부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김첨지는 한참을 한숨 쉬다가 결국 박씨 부인의 뜻을 거역하지 못했지요. 알겠소. 분이는 그 모든 소리를 부엌에서 들었습니다. 가만히 가마솥 앞에 앉아 그 말들을 다 들었지요. 김동지 댁이라는 말이 분이의 가슴을 한번 쿵 내려쳤습니다. 김동지 댁이라. 분이는 한번 가만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부엌 뒤편 자기 자리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김동지 댁에 가면 5년 동안 매일 새벽 받던 떡 한 그릇은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지 모를 그 어른의 정성을 더는 받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어른,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분이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김동지 댁으로 옮겨가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그 어른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요. 5년 동안 매일 새벽 자기를 살려주신 그분의 얼굴을 단 한 번이라도. 분이는 다음 날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마솥 앞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뒷문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새벽 어둠 속에서 분이는 그 어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월이는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 떡을 쪘습니다. 5년째 봄 새벽이었지요. 광주리를 이고 골목을 내려가는 동안 월이의 가슴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두면 되지요. 월이는 김첨지 댁 뒷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광주리에서 사발을 꺼내 돌 위에 올려두었지요. 월이가 사발을 두고 막 돌아서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뒷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어른. 작은 목소리가 새벽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월이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지요. 뒷문 사이로 분이의 작은 얼굴이 살짝 보였습니다. 월이도 분이도 한참을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새벽 그 돌 위에서 만났던 두 사람이 그렇게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한 순간이었지요. 분이가 가만히 뒷문을 더 열고 한 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회색 무명 저고리에 갈색 무명 치마, 헝겊 댕기를 한 머리. 17살 처녀의 단아한 모습이었지요. 어른, 5년 동안 저를 살려주신 분이시지요. 문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림이 없었습니다. 월이는 잠시 답하지 못했지요. 평생 한 번도 누구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어른, 5년 동안 매일 새벽. 분이의 작은 목소리가 새벽 어둠 속에 한자 떨어졌습니다. 월이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지요.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무엇 있겠느냐. 그저 떡 한 그릇을 두었을 뿐이지요. 분이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박씨 부인의 막대기에도 흘리지 않던 눈물이
월이의 작은 목소리 한마디에 떨어진 것이었지요. 분이는 가만히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월이의 거칠어진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지요. 어른, 이 손이옵니까? 매일 새벽 저를 살려주신 손이. 분이의 두 손이 월이의 손을 단단히 감쌌습니다. 월이의 거친 손등에 분이의 따뜻한 손이 닿아 있었지요. 월이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분이의 손을 가만히 느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닿지 못했던 두 사람의 손이 5년째 봄 새벽에 처음으로 맞닿은 것이었지요. 이름이 무엇이옵니까, 어른? 월이라고 하옵니다. 월이 어른. 분이는 그 이름을 한 번 가만히 입에 올려보았습니다. 5년 동안 마음속으로만 부르던 어른의 이름이 마침내 입 밖으로 나온 것이었지요. 저는 분이옵니다. 김첨지 댁의 부엌 노비. 알고 있었지요. 어른께서는 어찌 5년 동안 분이가 그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막혀 더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월이는 가만히 분이의 손을 한 번 마주 잡고 분이의 어깨를 다른 한 손으로 한 번 쓰다듬었습니다. 살아있어 주어 고맙습니다. 월이의 작은 목소리가 새벽 어둠 속에 떨어졌습니다. 분이는 그 한마디에 어깨를 한 번 떨었지요. 5년 동안 분이가 마음속으로 들으려 했던 한마디가, 그 마디가 지금 새벽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어른. 분이가 그 한마디만 또 한 번 했습니다. 더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 자리에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새벽 동쪽 하늘이 어슴풀에 밝아오기 시작했지요. 이제 가야겠습니다. 월이가 가만히 분이의 손을 놓았습니다. 광주리를 다시 이고 일어섰지요. 어른, 내일도 둘 것입니다. 그 자리에 분이도 부디 잘 계시기를. 월이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광주리를 이고 골목을 내려갔습니다. 분이는 뒷문 안쪽에서 그 뒷모습을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회색 무명 저고리에 흰 앞치마, 다홍 무명 치마. 그 야윈 어깨가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분이는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어른. 분이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지요. 박씨 부인이 잠에서 깨어나 새된 목소리를 내기 전까지 분이는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렀습니다. 분이는 뒷문을 다시 닫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빈 사발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분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오늘 김동지 댁에 팔려가는 한이 있어도 어른의 정성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알지 못했지요. 그날 오후 한양에서 그 시장의 한 무리의 어사 일행이 도착할 줄을 분이는 정말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정오를 넘긴 무렵이었습니다. 한양 변두리 큰 시장에 평소와는 다른 술렁임이 일어났지요. 이보소, 저쪽에서 무엇이 오는지. 생선 장수 박노인이 시장 어귀 쪽을 가리키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한쪽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시장 어귀 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단 청색 도포의 검은 갓을 쓴 양반 한 사람이 앞장섰고 그 뒤로 무명 도포의 무사 셋이 따르고 있었지요. 모두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한양 양반 같은데 한양에서 무엇 하러 이 변두리 시장에 오시는고?
들어간 모양 좀 보소. 보통 양반이 아닌 것 같은데. 시장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앞장선 양반은 40줄로 보였지요. 단단한 체격에 깊은 눈빛, 짙은 수염을 가지런히 정돈한 모습이었습니다. 청색 도포 자락이 봄바람에 가만히 흔들렸지요. 이보시오. 어디서 오시는 분들이요? 박 노인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앞장선 양반은 가만히 박 노인을 한번 내려다보았지요. 한양에서 내려왔소이다. 이 시장 안에 김첨지라는 양반의 댁이 어디 있는지 아시오? 김첨지 댁이라면 시장 바로 옆이지요. 소슬 때문이 큰 그 댁이요. 고맙소이다. 양반은 그 한마디만 남기고 말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눈이 모두 그 일행을 따라갔지요. 한양에서 김첨지 댁을 찾아오는 일이 무슨 일인고? 김첨지 댁이라면 한양에 친척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래도 저런 위세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닐 텐데. 시장 사람들이 한쪽 끄트머리에 모여 그 일행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떡장수 월이도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가만히 그 일행을 바라보았지요. 월이는 광주리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의 일이 가슴 가득 남아 있었지요. 분이의 작은 손이 자기 손을 잡던 그 따뜻함이 월이의 가슴 한자리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분이가 김동지 댁에 가지 않게 되기를. 월이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빌었습니다. 어젯밤 분이가 마음속으로 들었던 그 끔찍한 결정을 월이는 알지 못했지요. 다만 분이의 단단한 눈빛에서 무엇인가 큰 일이 있다는 것을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온 그 일행은 김첨지 댁 소슬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앞장선 양반이 말해서 가만히 내렸지요. 문을 두드리시오. 뒤따르던 무사한 사람이 소슬대문을 한 번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소슬대문이 살짝 열리고 안에서 종 한 사람이 머리를 내밀었지요. 누구신지요? 한양에서 온 손님이요. 댁의 어른을 뵈러 왔소이다.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종은 다시 소슬대문을 닫고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참 만에 다시 소슬대문이 활짝 열리고 김첨지가 직접 마중을 나왔지요. 회색 두루마기의 검은 갓, 회색이 섞인 수염을 정돈한 모습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어떤 분이 김첨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앞장선 양반의 깊은 눈빛에 그만 말이 멈춘 것이었지요. 그 양반의 얼굴에는 익숙한 무엇이 있었습니다. 김첨지의 가슴이 한 번 쿵 내려쳤지요. 이분께서는 우선 안으로 드시지요. 기난 이야기가 있어 왔소이다. 양반은 가만히 그 한마디만 남기고 김첨지의 안내에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사셋은 소슬대문 밖에 그대로 자리를 잡았지요. 박씨 부인은 안채에 있다가 한양에서 온 손님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부랴부랴 사랑채로 나왔습니다. 자줏빛 비단 저고리에 진청 비단 치마를 곱게 매만지고 보랏빛 비녀를 한 번 더 꽂으며 사랑채로 갔지요. 한양에서 어떤 분이 박씨 부인이 사랑채에 들어서며 살짝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한양에서 온 손님이라면 분명 큰 양반일 것이고 큰 양반과 잘 사귀어 두면
김첨지 댁의 위세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셈이 박씨 부인의 머리에서 빠르게 움직였지요. 어이쿠,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오셨군요. 차라도 한 잔 끓여 올리겠습니다. 박씨 부인이 새된 목소리로 비위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청색 도포의 양반은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한마디 했지요. 부인이시오? 네, 김첨지의 처이옵니다. 마침 잘 되었군요. 부인께도 묻고 싶은 일이 있어 왔소이다. 네, 무엇이든 말씀하시지요. 박씨 부인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한양 양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은 것이 박씨 부인에게는 큰 행운으로 보였지요. 이 댁에 빚 갚으러 팔려온 어린 노비 소녀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소만 사실인지요. 박씨 부인의 미소가 잠시 굳었습니다. 어린 노비 소녀라면 분이를 두고 하는 말이었지요. 박씨 부인은 잠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천한 것 말씀이요? 천한 것이라 부르시오. 네, 어디서 빚을 못 갚아 부모가 팔아넘긴 천한 것이옵니다. 매일 그릇이나 깨고 일은 잘 못하고. 박씨 부인이 다시 새된 목소리로 분이를 흉보기 시작했습니다. 양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오늘 그 노비를 다른 댁에 팔아넘기실 작정이라 들었소만. 네, 마침 그러사옵니다. 김 동지 댁에서 더 싼 값에 사 가신다고. 양반은 가만히 자기 도포 안주머니에서 무엇 하나를 꺼냈습니다. 둥글고 단단한 무엇이었지요. 박씨 부인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보지 못했습니다. 부인, 네, 어른, 내가 누구인지 아시겠소이까? 어찌 알겠습니까? 한양에서 오신 양반이시지요. 양반이 가만히 그 둥근 무엇을 박씨 부인 앞으로 들어보였습니다. 봄볕에 그 둥근 것이 한 번 빛났지요. 청동에 새긴 글자, 마패 두 글자가 또렷이 박씨 부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패였습니다. 박씨 부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자줏빛 비단 저고리 아래로 박씨 부인의 손이 한 번 떨렸지요. 어사어른. 그러하오. 양반의 깊은 눈빛이 박씨 부인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풀썩 꿇었지요. 보랏빛 비녀가 머리에서 살짝 흔들렸습니다. 어사어른, 죄송하옵니다. 무엇을 그리 잘못하였는지. 부인의 죄는 차차 묻겠소이다. 우선 이 댁에 그 어린 노비 소녀를 데려오시오. 네, 알겠사옵니다. 박씨 부인이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떨었습니다. 김첨지도 한쪽에 무릎을 꿇었지요. 김첨지의 회색 두루마기 자락이 한 번 흔들렸습니다. 어사어른. 박씨 부인은 부엌 쪽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종 한 사람이 부랴부랴 부엌으로 가서 분이를 데려왔지요. 분이는 영문도 모른 채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회색 무명 저고리에 갈색 무명 치마, 헝겊댕기를 한 머리. 그 자리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분이는 잘 모르고 가만히 마당에 섰지요. 어사 이정화는 분이가 마당에 나오자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볕 아래 분이의 작은 얼굴이 또렷이 보였지요. 큰 눈, 단아한 인매, 그리고 가는 손목.
이정환의 얼굴에 한 번 충격이 지나갔습니다. 이정환은 한 발 가만히 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분이는 그 모습의 영문을 몰랐지요. 다만 그 양반의 깊은 눈빛이 자기를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른께서 누구신지요? 분이가 작은 목소리로 가만히 물었습니다. 양반의 눈빛이 한 번 더 흔들렸지요. 내 이름이 분이옵니다. 어른. 분이라고. 이정환의 목소리가 한 번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이정환은 가만히 분이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청색 도포의 무릎이 봄볕에 마당 흙바닥에 닿았습니다. 박씨 부인의 입이 한 번 벌어졌지요. 김첨지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양의 어사가 노비 소녀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 이는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어사 어른. 분이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찌 양반이 그것도 어사 어른이 천한 노비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지 분이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지요. 이정환은 가만히 무릎 꿇은 채 분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깊은 눈빛에 무엇이 가득 차 있었지요. 5년이라는 시간이 그 눈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조카님. 이정환의 목소리가 가만히 떨렸습니다. 분이의 가슴이 한 번 쿵 내려쳤지요. 조카님이 맞으십니까? 봄볕이 김첨지 댁 마당에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그 봄볕 아래 한양의 어사가 노비 소녀 앞에 무릎 꿇고 묻는 한마디가 떨어졌지요. 마당의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굳어진 채 그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분이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지요. 영문을 알 수 없는 한마디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알듯이 흔들렸습니다. 어사 어른께서 무슨 말씀을? 분이는 그 한마디만 작은 목소리로 했지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정환의 눈에서 처음으로 한 방울 눈물이 떨어졌지요. 5년 동안 한 번도 흘리지 않던 양반의 눈물이었습니다. 조카님이시지요. 5년 전 잃어버린 내 조카님. 마당에는 봄바람이 한 번 지나갔습니다. 그 봄바람에 분이의 댕기가 한 번 살짝 흔들렸지요. 분이는 그 봄바람을 한 번 가만히 받았습니다. 어사 이정환의 깊은 눈빛이 분이를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어사 어른,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분이는 알지 못하옵니다. 분이는 빚 갚으러 팔려온 천출이옵니다. 양반댁의 조카가 될 일이 어찌 있겠사옵니까? 분이의 작은 목소리가 봄볕 가득한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이정환은 가만히 무릎 꿇은 채 한 손을 들어 분이의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분이의 가는 손목이 양반의 단단한 손에 감싸졌습니다. 조카님. 그대는 천출이 아니십니다. 그대는 내 가문의 외동딸이십니다. 이정환의 목소리가 단호했지요. 분이의 가슴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5년 전 한양에 큰 정쟁이 있었사옵니다. 내 동생이 그러니까 그대의 부친이 모함을 받아 가문이 멸문하였사옵니다. 나는 그 일에 함께 휘말려 종적을 감추어야 했지요. 그대는 그때 5살이셨사옵니다. 이정환이 가만히 한마디 한마디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사연이었지요. 내 동생이 모함을 받던 그 밤, 동생 부부는
그대를 가까운 종에게 맡기셨사옵니다. 그러나 그 종이 부인의 빚 때문에 그대를 노비로 팔아넘기고 자취를 감춘 것이지요. 나는 그 후 5년 동안 누명을 풀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와 그대를 찾아 헤매어 싸웁니다. 분이는 잠시 그 자리에 굳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어렴풋한 기억 한 자락이 가슴 한구석에서 솟아올랐지요. 어떤 큰 집의 마당, 푸른 비단 치마, 그리고 한 사람이 자기 손을 잡고 글자를 쓰던 모습. 그대의 본명은 이연희이옵니다. 이씨 가문의 외동딸 이연희. 이정환의 목소리에 단단함이 묻어났습니다. 분이는 그 이름을 한번 가만히 마음속으로 불러보았지요. 이연희. 그러하옵니다. 5살의 그대가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글자입니다. 연자, 희자. 이정환이 가만히 분이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2 글자를 써 보였습니다. 분이의 가슴이 또 한 번 쿵 내려쳤지요. 사랑채에서 김첨지의 책을 흘끔거리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던 그 까닭이 그제야 분이의 가슴에 풀렸습니다. 어찌 5년 전 그날 어머니께서 그대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글자가 그대의 이름이었사옵니다. 그러하니 그대가 글자를 본 적이 있다 마음으로 알아채신 것이지요.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또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어렴풋한 어머니의 모습이 5살 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글자를 쓰시던 그 모습이 그제야 또렷이 가슴에 떠올랐지요. 어머니, 조카님. 이정환은 가만히 일어나 분이의 어깨를 한번 안았습니다. 마당의 봄볕이 2 사람 위에 따스하게 내려쬐었지요. 박씨 부인은 무릎 꿇은 채 새파랗게 질려 입을 다물었고 김첨지는 회색 두루마기 자락을 가만히 만지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이정환은 분이를 한 번 더 안고 가만히 마당 한쪽으로 시선을 돌렸지요. 조카님, 5년 동안 누가 그대를 살려주셨는지 아시옵니까? 어른. 분이의 입에서 한마디가 가만히 떨어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지요. 그분의 성함을 아시옵니까? 월이라 하옵니다. 떡장수. 이정환은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사한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네자 무사는 곧 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월이는 그 시각 시장 한 구석 자기 자리에서 가만히 떡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월이는 알 수 없었지요. 다만 한양에서 온 그 어사 일행이 김첨지 댁에 들어간 것은 보았습니다. 무사한 사람이 월이의 자리 앞에 다다랐을 때 월이는 깜짝 놀라 일어섰지요. 어찌하시는지요? 낭자, 어사 어른께서 김첨지 댁으로 모시라 하시옵니다. 어사 어른께서 어찌 가시면 아실 것이옵니다. 월이는 영문도 모른 채 광주리를 가만히 한쪽에 두고 무사를 따라 김첨지 댁으로 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일제히 수군거렸지요. 이보소, 우리 시장 떡장수가 어사 어른 부르심을 받았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박 노인이 입을 한번 벌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노파도 그 자리에서 한마디 못하고 굳어졌지요. 월이는 소슬대문을 지나 김첨지 댁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분이가 어사 이정환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보였지요. 월이의 가슴이 한 번 쿵 내려쳤습니다. 분이는 월이를 보고 가만히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월이의 손을 두 손으로 다시 한 번 꼭 잡았지요. 어른. 이정환은 그 두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가만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색 도포의 양반이, 그것도 한양의 어사가 월이 앞에 다시 한 번 무릎을 꿇은 것이었지요. 그러고는 가만히 머리를 숙여 큰 절을 올렸습니다. 월이는 깜짝 놀라 한 발 뒤로 물러섰지요. 어사 어른, 어찌, 낭자. 이정환은 머리를 든 채 월이를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월이의 거칠어진 손이 봄볕 아래 또렷이 보였지요. 손등의 작은 흉터까지 깊은 눈빛에 들어왔습니다. 5년 동안 내 조카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이 절을 부디 받아 주십시오. 그대께서 매일 새벽 두신 떡 한 그릇이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이정환이 다시 한 번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무사셋도 함께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지요. 박씨 부인과 김첨지는 그 모습을 그저 입을 다문 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이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지요. 저는 그저 떡 한 그릇을 두었을 뿐이옵니다. 그 떡 한 그릇이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렸지요.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으셨다 들었사옵니다. 이정환의 단호한 한마디가 마당 가득 떨어졌습니다. 월이는 가만히 분이의 손을 다시 잡았지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살아 계셔 주어 고맙습니다, 분이. 어른. 분이는 그 한마디에 또 한 번 어깨를 떨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새벽 마음속으로 불러오던 그 호칭이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떨어진 것이었지요. 이정환은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씨 부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박씨 부인은 무릎 꿇은 채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부인. 어사 어른. 부인의 죄는 가볍지 않사옵니다. 빚 갚으러 들어온 어린 노비를 5년 동안 매질하시고 굶기시고 다른 댁에 더 싼 값에 팔아넘기려 하셨지요. 게다가 사람의 목숨이 위태하던 그 어린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하셨사옵니다. 이는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죄옵니다. 임금께서 이 사연을 들으시면 가산을 거두실 것이옵니다. 박씨 부인의 보랏빛 비녀가 머리에서 한 번 흔들렸습니다. 박씨 부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지요. 김첨지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가만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사 어른, 부디. 박씨 부인이 한마디 빌어보려 했지만 이정환의 깊은 눈빛 앞에서 그 한마디는 흩어져 버렸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양에서 임금의 분부가 내려왔지요. 임금께서 이 사연을 들으시고 크게 감복하시어 떡장수 월이에게 효녀 정려문을 하사하셨습니다. 양반 신분도 함께 인정하셨지요. 김첨지 댁 박씨 부인의 가사는 거두어졌고 박씨 부인은 그 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김첨지는 우유부단한 죄로 한양에서 멀리 외진 곳으로 옮겨 살게 되었지요. 봄볕이 더욱 따스해진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첨지 댁이 비워지고
이정환은 분이를, 아니 이연희를 새 옷으로 갈아입혔지요. 옥색 비단 저고리, 진청 비단 치마, 머리에는 단아한 비녀 하나. 17살 양반 처녀의 단아한 모습이 마당 가득 빛났습니다. 어른. 이연희가 월이 앞으로 가만히 다가왔지요. 월이도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임금께서 하사하신 단아한 비단 저고리와 치마였지요. 그러나 월이의 손에는 여전히 거칠어진 흔적이 그대로였습니다. 어른께서 평생 제 곁에 계셔 주십시오. 이연희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단아한 처녀가 단단한 결심으로 한 한마디였지요. 한양어사 댁으로 함께 가십시다. 어른께서는 이제 제 가족이옵니다. 이정환도 가만히 그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낭자, 부디 우리 가문의 식구가 되어 주십시오. 평생 함께 모실 것이옵니다. 월이는 가만히 이연희의 손을 마주 잡았지요.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답했습니다. 그저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른. 이연희의 입가에 처음으로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낸 처녀의 첫 미소였지요.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두 시장 어귀에 모였지요. 박노인, 강노파, 그리고 월이를 손가락질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정환의 일행이 시장 어귀를 지나갈 때 시장 사람들은 일제히 길 양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노인이 가장 먼저 무릎을 꿇었고 강노파도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꿇었지요. 낭자, 부디 평안하소서. 시장 사람들의 머리가 일제히 봄볕 가득한 길바닥에 가까이 닿았습니다. 5년 동안 월이를 손가락질하고 팔자가 사납다 흉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었지요. 월이는 가마 위에서 가만히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다홍 무명치마 대신 비단 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월이의 눈빛은 여전히 담담했지요. 손등의 작은 흉터를 한번 어루만지며 월이는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한마디 드렸습니다. 어머니, 사람을 못 본 척하지 않은 까닭이 이러하였사옵니다. 가마가 시장 어귀를 지나 그 자리에서 한 번 잠시 멈췄지요. 월이는 가만히 시장 한 구석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5년 동안 매일 떡 광주리를 두던 그 그늘진 자리. 그 자리에 봄볕이 따스하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월이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잘 있어라. 월이는 마음속으로 그 자리에 한번 인사를 올리고 다시 앞을 바라보았지요. 가마는 한양사대문 쪽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이연희의 가마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옥색 비단 저고리에 진청 비단 치마를 두른 17살 처녀가 5년 만에 양반 신분을 회복하여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가마의 문틈으로 이연희가 한번 월이의 가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이의 가마와 자기의 가마 사이의 거리가 그 어떤 거리보다 가까이 느껴졌지요. 봄볕이 한양사대문 가는 길에 가득 내리쬐었습니다. 가마 2대가 가지런히 그 길을 따라갔지요. 길가에는 새풀이 돋아나고 있었고 멀리서 종달새가 울었습니다. 어른. 이연희가 가마 안에서 가만히 한마디 했지요. 옆 가마의 월이에게는 들리지 않을 작은 목소리였지만 이연희의 마음속에서 그 한마디는
평생 떠나지 않을 한마디였습니다. 평생 곁에 계셔 주시기를. 가마 두 대가 봄볕 가득한 한양길을 따라 천천히 사라졌지요. 그 뒷모습을 시장 사람들은 길 양옆에 무릎 꿇은 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가마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박 노인이 가만히 한마디 했지요. 사람의 마음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구나. 봄바람이 한 번 시장 어귀를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시장 한 구석 그늘진 자리에 떨어진 떡 부스러기 하나가 가만히 흔들렸지요. 5년 동안 매일 새벽 그 떡 한 그릇이 두어졌던 그 자리에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양 변두리 큰 시장의 한 떡장수와 한 어린 노비 소녀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요. 사람의 마음 하나가, 매일 새벽 떡 한 그릇 하나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한 가문을 다시 일으킨 옛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양 변두리 시장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래오래 전해 내려갔다 하옵니다.